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 코리아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과 세계라는 시리즈로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화자는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교수이자 한반도 연구센터장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어 더빙 영상이고 더빙 음성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우측 상단의 정보란 또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자막 버전의 영상 링크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인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더빈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한국 대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후보자들 사이에서 특히 보수 진영이 이재명에게 친중 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당연히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여전히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바로 이런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이용해서 이재명에게 친중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여러분과 자세히 한국 국내의 대중 부정적 인식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겨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또는 여러 요인들, 여러 힘들이 여러 측면에서 장기간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초기에 역사적인 대중 부정적 인식의 축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새로 추가된 일부 요인들의 자극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적, 행위적, 심리적인 세 가지 측면이고 이것이 대응하는 것은 바로 권력, 이익과 정체성,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내용이 꽤 길어서 몇 회에 걸쳐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조적 요인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위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국의 대중 민간 인식이 중한 관계와 중미 관계의 실력 대비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미 관계를 포함시키냐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대외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중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의 대중 정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요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왜 구조적 요인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것은 실력이 상승하는 쪽이 반드시 그 실력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실력 증강은 그 실력에 걸맞은 인정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불만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기존 세력의 실력 상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포 심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우월감도 잃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때 중국을 앞섰던 일본 등 이런 국가들에서 특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한 세력 대비의 급속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중한 수교 이전인 1991년에 당시 한국의 GDP가 한때 중국의 86%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한국이 GDP가 중국의 거의 90%에 근접했다는 것을. 이것은 한국 역사상 국력이 중국에 가장 근접했던 때였습니다. 만약 GDP 이 항목만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이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8.7배에 달했습니다. 구매력 평가로 계산한다면 중국과의 비교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매우 강렬한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20여 년 전 중국에 유학 온 한국인들은 절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는 모두 택시를 탔죠. 그들에게는 이런 소득 격차가 너무 컸고 중국에서는 정말 너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중국의 거의 90%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우월감은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은 중국의 번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한수교 이후 시작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이런 우월감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중국 이미지에 매우 현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력 평가로 계산하면 수교 30년 후인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중국의 2배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전체 GDP 규모는 이미 중국의 9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GDP가 이미 한국의 10배가 되었습니다. 즉 한국 전체의 GDP가 이미 중국의 광둥성과 같은 수준이고 이제는 장수성도 한국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왜 벌어질까요? 한국의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중국의 예상 GDP는 5% 성장입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 격차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한 간의 실력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력 대비의 변화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인식에 거대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표였고요. 두 번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한 양국의 국방비 지출, 국방비 지출 대비입니다. 중국 국력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은 당연히 군사 분야의 지출입니다. 1991년을 보면 당시 중국의 군사비는 한국의 겨우 1.38배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같은 대국인 우리의 군사비가 한국의 1.38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중국의 국방비가 이미 한국의 5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 당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패권 국가라는 용어를 써서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게는 생사존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단순히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고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무기 현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우리 군함들이 만두 삼듯이 나오는 것을 보죠. 항공모함도 신세대의 전투기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보수 세력의 공포심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미 간의 권력 이동이 중국의 국방 전략을 방어 전략에서 공수겸비 전략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중국 국방 전략의 이런 전환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한 가지 견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한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문제와 어업 조업 구역 획정 문제, 그리고 수엔자오 관리권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공포심을 당년의 한국 전쟁, 중국의 항미 원조 등과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중한 간의 갈등이 더 격렬한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대중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의 배경에는 한국의 대중국, 즉 중국에 대한 또는 중한 권력 대비 변화에 대한 부적응이 있습니다. 즉 한국이 아직 중한 권력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같은 주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 코리아였습니다. 기쁜 나날 되세요.